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자, 이 추천 문제가 이렇게 또 뜨거운 떡밥 주제인지 몰랐네요. 매우 뜨겁네요. 예. 2교시도 시작해야죠. 2교시는 부동산 얘기를 할 겁니다. 네. 부동산. 오늘 나온 대책이 뭐였죠? 웬만한 규제를 다 풀었다? 오늘, 그런 제목으로 나왔던데? 오늘 국토부에서 예. 그 대통령 업무보고 자료를 냈는데 거기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 시절에 여러 가지 규제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예. 그때 있던 규제를 사실상 다 풀었다. 그리고 뭐 관심을 가졌던 지금 왜 서울하고 뭐 성남, 하남, 광명, 예. 뭐 과천 이런 곳에 지금 투기 지역, 투기 과열지구로 이제 묶여 있는데 네. 이제 서울에 이제 강남 3구하고 용산구를 제외하고는 이제 모든 그런 이제 투기 과열지구 이런 규제들을 다 풀고 풀겠다. 네, 분양가 상한제 뭐 규제라든지 그다음에 특히 이제 관심이 많이 있었던 게 이제 중도금 대출 지금 제한하고 있잖아요. 12억 넘으면 네. 뭐 그런 등등등 거의 대부분의 규제가 다 풀렸다. 그때 2%가 막 흥분하던 거 중도금 대출 왜 안 해주냐? 특히 막 둔촌주공은 왜 84는 안 해주고 59는 해주느냐? 뭐 그걸로 좀 흥분하셨죠. 네, 네, 그거. 네, 등등등. 네, 싹 풀렸는데 뭐 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이제 최상욱 대표님이 이제 설명을 해주실 겁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최상욱 작가님. 네, 최상욱입니다. 네. 오늘 그 대책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출연하는 날에 또 공교롭게도 대책이 나와가지고. 아니 근데 그 대표님 원래 이거 대책 나올 때 네. 저도 구독자이지만 이게 최부심. 그쵸. 제가 거기서 최부심 라이브 구독자 방송... 약 5만 명의 원성을 뒤로 하고 네. 언더스탠딩 백브리핑에 나와서 그 대책을 얘기하게 되어서 마음이 좀 무거운데 최부심을 포기하고 언더스탠딩. 아니요, 시간이 좀 짧으니까 여기서 좀 하이라이트만 얘기를 하고 이제 뭐 최부심에 가서 진짜 내일 제 채널에서 좀 본격적으로 좀 풀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어느 정도는 지금 그러니까 정부의 스탠스에 대해서 먼저 그 대책에 대한 그 세부적인 걸 얘기하기 전에 네. 저는 그 큰 골자에 대해서 아직 좀 그 개념을 잡고 가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하면은 어느 정도 앞으로 어떤 게 나오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요. 네. 그 추경호 경제부총리 체제의 톤이 완전히 바뀐 거는 9월 달부터였죠. 작년 9월. 네, 작년 9월부터 바뀌었어요. 예. 바뀐 거는 미분양이 늘었기 때문이에요. 네. 32,000호였던 미분양이 4만 호로 9월에 바로 튀거든요. 그러니까 4만 호는 연간 분양 10% 넘는 미분양이고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4만 호 넘는 미분양은 위험하다고 하고 또 이때 레고랜드 사태 포함해서 그 부동산 PF에 관련한 유동화 리스크가 커지면서 금융 쪽 부실로 가고 이게 여러 가지로 쿠션 쳐가지고 건드리기 시작을 하니까 이제 기재부에서 나서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택가격 하락은 6월부터 계속 있었는데 네. 주택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10% 크게만 안 빠지면 문제없다. 국토부에서도 PIR 18배, 12배가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식으로 발언했기 때문에 가격 하락에 대해서 수용하는 스탠스였고 근데 미분양은 수용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두 개는 완전 다르다는 겁니다. 저희가 부동산과 건설을 얘기할 때 건설 경기랑 부동산 경기는 두 개가 다른 경기인데 이걸 잘 구분 안 하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건설 경기는 신규 주택 분양 시장을 말하는 거예요. 네. 자동차로 비유하면 신차 판매 시장이고요. 네. 부동산 경기는 기존 주택 시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존 주택은 2,200만 원의 주택이 주택을 기소유한 사람들끼리 서로 사고 팔고 가격이 하는 올라가느냐 이게 내려가느냐. 기존 주택 시장이고 자산 시장이고 신규 주택 분양 시장은 1년에 약 40만 호 정도 되는 주택을 분양하고 이거를 사람들에게 그 소유권 넘기는 과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앞에 거는 거시경제랑 연결이 돼요. 건설 경기, 고용이랑 연결되고요. 자산 시장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산 시장의 등락 그 자체는 경제랑 무관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산 시장 가격의 하락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유보적인 입장이었던 거고요. 현 정부는 지금도 그렇고요. 떨어져도 된다. 좀 떨어져도 어느 정도 된다. 약간 룸을 더 가지고 뭐 아직 체력 있다. 그거 큰 약간 아니다. 물론 이것도 약간 살리고 있는 그런 스탠스이긴 하지만 근데 이 미분양은 그 건설 경기는 미분양이 조금 튀니까 바로 스탠스 바꿨고 그 다음에 어떤 대책들이 나오느냐 전부 청약과 분양 관련 대책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약과 분양 관련 대책이 나온 걸 저희가 생각해 보면은 작년 10월 26일, 10월 27일부터 그러니까 10월 달부터 공급 대책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청약이 너무 실수요자들에게 빠듯하게 가니까 추첨제 늘리겠다 이러면서 좀 늘리기 시작을 했죠. 네. 그 다음에 투기과열 그러니까 규제 지역이 되면 아시겠지만 세대주만 청약을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럼 규제주를 풀면 세대원 청약이 돼요. 예. 이것만으로도 어마어마하게 수요가 청약의 모수가 늘어나요. 세대주 청약이냐 세대원 청약이냐. 그리고 규제 지역 같은 경우에는 거주 의무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보유만 하면 돼요. 네. 그러면 규제 지역에서 일반 지역으로 되면은 세대원이 나도 한번 넣어볼까 해서 넣어서가 됐는데 그럼 살아야 되나요? 안 살아도 됩니다. 약간 이렇게 되니까 이게 굉장히 모수를 늘려나가게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게 중도금 9억까지만 아까 둔천주공 얘기하셨는데 중도금이 9억까지는 중도금 대출 나오는데 아닌 거는 좀 그래가지고요. 뭐 그리고 청약에 종전에 1주택자도 청약이 되실 수는 있는데 네. 청약도 되면은 종전주택을 처분해야 되는 규정도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는 청약과 관련된 규제들을 이제 대폭적으로 풀기 시작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그냥 쭉 풀기 시작을 한 겁니다. 예. 그래서 중도금 9억 부분에 대해서 중도금 대출 해줄게 받아라 했죠. 네. 근데 이번에 국토부 업무보고 2023년 업무보고 자료가 오늘 공개가 됐는데 공개 딱 되니까 이제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부 분양주택은 10억 넘는 주택으로 분양을 했는데 걔네들은 중도금 대출 보증이 안 되니까 예. 얘네도 해라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1인당 그 중도금 대출 보증을 주도부에서 받는 그 1인당 한도 금액이 막 5억 이런 한도 금액이 있었는데 그 한도 때문에 저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도 다 풀어줄게. 그냥 다 받을 수 있다는 거고 저 DSR 중도금 대출은 원래 DSR이 안 되지만 그러니까 이거 청약 대출 관련해서 어마어마하게 풀어주는 거고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에도 강동구 둔천주공 얘기했는데 이제 강동구도 규제 지역이 아니게 됐습니다.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같은 경우에도 준공되면은 의무 거주해야 된다거나 이런 거주 의무 규정도 그것도 너무 타이트한 것 같다. 지금 청약이 이렇게 안 되는데 어떻게 또 가서 거주하라고 하냐. 그냥 거주하지 마시죠. 이러면서 그냥 대뜸 열어주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규제가 풀리는 큰 방향성은 세부적으로 보셔야 되겠지만 예. 청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건설 경기 쪽으로 규제를 풀고 있다는 거예요. 부동산 왜, 경기가 아니고. 왜 그거에 더 신경을 써야 됩니까? 정부 입장에서? 이거는 거시경제에 그대로 직격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올해 GDP와 경제 성장에 예. 거의 직결하는 요인이기 때문에. 기재부가 관심상. 그럼요. 그리고 건설은 필연적으로 금융을 끼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건설 경기가 위축이 되었을 때 금융도 위축이 돼요. 예. 그리고 건설 결국 그 부동산 금융 부분도 결국 다 기재부 소관이에요. 예. 결국에는 지금 저축은행 PF 사태 이후로 저희가 12년 정도가 흘렀는데 이제는 1금융권은 괜찮은데 손보사, 생명사, 증권사 다 금융기관이고 이런 금융기관들의 부동산 익스포저 이런 금융기관들의 부동산 익스포저는 기존 주택시장 익스포저가 아니고 예. 신규 분양주택시장 익스포저거든요. 예. 그럼 이 신규 분양주택시장이 위축되면 얘네가 문제가 된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시장 살리려고 지금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해가지고 여기에서 부양책을 내고 있고 기존 주택에 대해서는 그렇게 센 부양책이 지금까지 별로 나온 게 없습니다. 그런데요. 네. 예를 들면 미분양이 지금 나고 있는 걸 미분양이 안 나게 만들어줬어요. 이런저런 청약이 쉽도록 만들어주고 대출도 잘해주고 뭐 이렇게 신규 주택 시장에서의 규제를 풀어주면 그게 곧 기존 주택하고도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식으로? 분양도 잘 되네. 그러면 네. 재건축도 또 빨리빨리 해야지. 예를 들면 분양이 제대로 안 되면 재건축도 잘 안 될 테니 재건축이 잘 안 되면 오래된 아파트의 가격이 떨어질 거고 그건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걸 완전히 분리할 수 있을까요? 네, 아주 좋은 질문이신데 네. 어쨌든 현재는 정반대입니다. 네. 현재는 오히려 신규 분양주택에 대해서 규제가 너무 빨리 풀리고 많이 풀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시장에선 어느 정도냐면은 미분양이 이제 막 쌓이다 보니까 할인 분양도 기대를 해요. 그리고 2013년에 저희가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서부터 사례를 찾아오면 되는데 2013년에 미분양이 정말 그 준공 미분양이 심각해지니까 박근혜 정부 때 사회부동산 대책 같은 걸 발표하면서 이제 미분양 주택을 매입한 사람은 그냥 양도소득세를 내지 맙시다. 100% 감면. 100% 감면을 해줬어요. 예. 그리고 심지어 그때는 1세대 1주택자도 집을 좀 팔고 싶어가지고 하는 경우에 있어서
미분양 주택을 사거나 1세대 1주택자의 처분 주택을 사면은 100% 감면. 대수에 제한 없이. 그래서 5년 동안 감면하겠다. 물론 네. 감면세액의 20%는 농특세를 내니까 실질 양도세는 20%인데 100% 감면해 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그때 막 송도나 경기도나 대구나 이런 지역을 포함해가지고, 그러니까 서울은 아니지만 예. 외곽 지역에 있는 미분양이 일제히 해소가 되기 시작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시장에서는 벌써부터, 그래서 그때 파주에서는 예. 파주 운정신도시에 있는 그 한라비, 제가 갑자기 죄송합니다. H모 건설사가 시공한 그 예. 단지가 있었는데요. 예. 저는 그 당시 현직 애널이었기 때문에 건설사마다 분양 현장을 체크하고 있었는데 어떤 현장에서 어떤 게 있었냐면은 할인 분양을 한 거예요. 30%를. 그러니까는 3억대 분양을 했는데 할인 분양했는데 9천만 원 빠진 거죠. 예. 그래서 입주민들이 그 베리케이트를 쳤어요. 네. 그 할인 분양 받으신 분들 이제 들어오는 거 들어오지 말라고? 들어오지 말게 서로 무전을 하면서 파주에서 이런 게 그게 파주니까 9천만 원 정도였지. 예. 다른 지역에서도 할인 분양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일부 단지는 할인 분양을 하면 너무 문제가 되니까 예. 할인 분양에 의제하는 그런 수준의 금융 혜택을 주겠다. 그러니까 잔금을 나중에 내라. 맞아요. 네. 살아보고 내도. 네, 살아보고 내라는 것도 그게 두산 위브 더 제니스에서 예. 먼저 나오면서 유명해졌는데 예. 그게 이제 대놓고 할인 분양을 못 하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할인 분양하면은 요즘 할인 분양 어떻게 되냐면 대구 이제 만촌자이 르네 보셨죠? 의자 막 날라가서 저기 그 모형 깨지 않습니까? 그 5억짜리 모형. 예. 그 5억이 납니까 그거? 예. 그냥 5억이라고 하면 5억 되는 겁니다. 예, 예. 그거 제작비를 뭐 어떻게 합니까? 예. 그 의자를 던졌는데 예. 이제 손실이 배로 늘어났다. 약간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할인 분양하면 사람들 엄청 기분 나빠해요. 근데 지금 시장에서 어디까지 생각하고 있냐면은 이 할인 분양까지 하겠네? 그쵸? 그러면 할인 분양까지 하고 심지어 양도세 100% 감면까지 하겠네? 예.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하니까 기존 주택 시장이 지금 초토화되고 있는 거예요. 예. 이쪽 게다가 여기서 정부가 한술 더 떠서 원래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예. 오늘 국토부 보도자료에도 공공주택 100만 원 시대를 바로 그냥 선언을 했거든요. 예. 네, 5년간 공공주택 100만 원 시대 빡 하겠다 한 다음에 왜 공공이 임대만 해야 되냐? 분양해야 되지. 아주 명확하게 딱 해가지고 공공 분양 50만 원 빡, 임대 50만 원 빡 해서 공공 분양은 사전 청약부터 시작해서 쫙 얘기하고 그다음에 공공 분양주택 12월 30일에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한 그 모처의 공공 분양주택을 보면은 예. 이익 쉐어형이에요. 이익 쉐어형. 뭐냐면은 이 집을 분양 사시다가 70% 가격에 사시다가 네. 나중에 파실 올라가면, 때 올라가면 우리한테 네 파실 것도 때 감정평가 가격에 0.7 곱해서 우리가 사드리고 그러니까 0.7 그걸로 우리가 사드리니까 70% 너 갖고 30% 내가 갖고 예. 그러면서 40년 만기 1.9% 초장기 저리금리로 금융 서비스도 제시하겠다. 그리고 기존 주택 시장은 뭐예요? 시중은행 가서 주담대 받으세요. 예. 6%짜리 뭐 예. 이런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는 신규 분양 주택 시장이랑 신축 시장에는 민간 분양도 미분양의 할인 분양의 세제 혜택이 따라 나올 수가 있는데 예. 공공 분양은 이제 반값에다가 이제 뭐 70% 가격에다가 6년 거주하고 선택하는 거에다가 옵션도 많아가지고 이쪽에 그 라인업이 빵빵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기축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위축이 되고 있죠. 원래 강세 시장일 때는 이제 분양 시장이랑 기축 시장이 서로 다 좋았다면 같이 지금은 둘 다 안 좋은 건데 예. 둘 다 안 좋은 건데 그 둘 다 안 좋은 쪽에서 한쪽은 이제 완전 확실하게 살리기 위해서 스탠스 잡았고 예. 이쪽은 그만큼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녹는 겁니다. 네. 그래도 결국은 부동산이 여러 가지 공급 요인도 있고 무슨 수요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금리가 높잖아요, 여전히. 그건 공공정책이 예를 들면 정부에서 굉장히 싼 금리를 해준다고 하면 말이 되지만 나머지 분양시장도 아무리 풀어줘도 금리가 비싼데 그래도 돈을 빌려서 어떻게 내가 현금 장사를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금리를 이길 수 있는 게 있을까? 그런 반론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규 시장 이렇게 정책 써서 살아나냐 이 말씀이세요? 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는 작년에 그 2022년을 결산하면은 전국이 7.2% 주택 가격 하락이 있었고 예. 수도권이 9%대 하락이 있었어요. 주택 가격이 빠졌다는 거고 21년 상승분을 초과 반납을 했거든요. 21년에 6%대 상승을 했기 때문에 106이 7%대 빠지면은 실제로는 이제 100 아래로 한참 내려가게 된 거죠. 예.
근데도 불구하고 주택 구입자 부담 지수는 지수 레벨 기준으로는 최고점이에요. 예. 그만큼 집 사기 어려운데 금리 때문이죠. 예. 그러니까 이만큼 빠졌는데도 금리 때문에 집을 못 사요. 그런데 여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양주택이 그러니까 더 분양주택도 초토화가 됐는데 이거를 그래도 어쨌든 살려보려고 정책 낸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정책을 낸 방향의 그 결과가 사냐 마냐 물어보시면은 이렇게 내도 이제 살아나기 어렵다라고 생각하는데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안 살아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건설 부동산 경기 위축으로 이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엄청난 심폐소생술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방향은 정해졌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 언더스탠딩 나왔을 때도 네. 그 건설 경기랑 부동산 경기를 구분 안 하고 얘기를 하는 것 같다. 건설 경기는 살리려고 그냥 스탠스가 너무 명확하다. 이거는 그냥 누가 봐도 건설 경기 살리려고 하는 건데 예. 그리고 언제부터 달라졌는지를 보면 미분양 때부터 달라진 거고 참고로 11월 미분양 진짜 아니 폭증을 해가지고 예. 거의 4만 5천에서 5만 8천으로 만 세대 이상이 늘었는데 이제 11월 미분양 그 숫자 늘어난 걸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12월 중순에 딱 그 12월 말에 통계가 나왔는데 미분양 통계가 만 세대 이상 늘어나니까 예. 이제 또 청약 관련해서 미분양 관련해서 그냥 어마어마한 부양책이 나오겠구만. 이제 이런 생각이 바로 들었고 그냥 오늘 국토부 업무보고에 바로 이 내용이 나왔을 뿐이고요. 예. 저희는 이거보다 더 센 걸 알고 있다는 거죠. 13년 4.1 대책 같은 그런 대책들이 있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 더 센 부양책이 나오겠다. 더 센 이게 나오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쪽으로는 부양이 명확한 그런 의지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그걸 오늘 보여준 거다. 정부의 네, 그게 정부의 정책 방향 명확한 정책 방향을 보여준 거다. 네, 그게 나온 겁니다. 오늘 정책은. 그래서 이제 큰 카테고리를 예. 신규 주택 분양 시장, 즉 건설 경기하고 기존 주택 시장인 부동산 시장으로 나눠서 보면은 어느 쪽으로 좀 힘을 쏟고 있는지 저희가 알 수 있는데 이쪽으로는 확실히 쓰고 있고 굳이 쓰면 한 7대 3이나 뭐 이 정도로 그 힘의 배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산 시장에 대해서는 약간 그냥 좀 떨어져도 된다. 여전히 그런 입장을 볼 수 있어요. 처음에 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얘기하기로는 그때 얼마였죠? 그 무슨 PIR 12. 여기 와서 하셨지 않습니까? PIR 12에서 그거 하면 아직도 네. 더 떨어져야 되잖아요. 예. 근데 예를 들면 연준이 갖고 있는 지금 연준의 그 거시경제 목표라는 게 이런 거지 않습니까? 예. 뭐냐면은 경제 침체가 없이 물가 상승을 잡겠다. 예. 약간 이런 거지 않습니까? 예.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현재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정부의 스탠스도 그러니까 자산 가격에 붕괴 없이 그러니까 위축은 있겠지만 그러니까 연준도 어느 정도 경기 침체에 대해서 약간 열어주긴 하지만 이게 완전히 박살나길 바라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 물가를 잡겠다는 그런 네. 스탠스의 기저에는 뭐 금융시장이 소프트 랜딩 했으면 좋겠다는 네, 게 맞아요. 있죠. 소프트 랜딩. 제 말은 부동산도 지금 소프트 랜딩을 원하는 거예요. 자산 가격은 적당히 조정이 돼야 되는데 신규 주택 분양 시장 터져서는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이제 신규 주택 분양 시장에 대한 부양책은 타이트하게 주지만 이게 자산 시장 부양으로 가는 거를 바라진 않고 이쪽에 대해서 소프트 랜딩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욕심쟁이. 그래서 어려울 욕심쟁이라고. 것이다. 욕심쟁이 네, 같은데요. 이렇게 이제 새해 첫 그런 전망을 해본다면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가 제일 어려울 것 같습니까? 왜냐하면은 사실 이제 안 대표님 말씀하신 거에 답이 있는데 두 예. 시장이 연결돼 있거든요. 예. 기존 주택이랑 신규 분양 주택 시장이랑 예. 그러니까 신차 시장이랑 중고차 시장이랑 비교를 하고 싶은데 신차 시장을 살리려고 신차의 프리미엄이랑 할인 이벤트랑 금융 이벤트랑 여러 가지 대출 제도랑 이런 거 어마어마하게 풀어버려 가지고 여기 신규 출시 모델도 신차만 출시하고 네. 이러면 기존 주택 시장 터질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중고차 아무도 인기를 안 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지금 부동산도 그거랑 조금 비슷하다고 생각을 한다면은 사실은 중고 자동차 시장도 어느 정도 시세와 뭐 예를 들면 이런 게 좀 유지가 돼야 예. 또 그래야 이쪽으로 좀 뭐라 그럴까 이게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예. 갈 텐데 예. 지금은 이제 약간 그런 건 아니다 보니까 이쪽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하향 안정화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고 신차는 완전 살려야 되겠다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거꾸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중고차 가격이 만약에 급락을 했다. 네. 그리고 계속 내려갈 것 같다. 네. 그럼 누가 신차를 사요? 어차피 신차 사면 중고차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는 영향은 받으나. 네, 영향이 있기는 있다는 말씀이죠. 결국에는 이 시장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의 보완책이 필요한데 네. 희한할 정도로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그렇게 세진 않은 것 같아요. 네. 오늘 나온 대책은 대부분 그러면 말씀하신 그
네, 오늘 나온 대책의 큰 컨셉은 네. 강남 3구랑 용산구를 제외하고 조정 지역을 다 해제했죠. 예. 조정 지역을 기본적으로 해제한다는 거는 이게 사람들이 다 양도세만 생각하시는데 네. 다 청약과 연결이 돼 있어요. 세대원 청약이 가능해요. 아. 이제는 서울에서도 분양하는 주택은 세대 분리할 필요가 없어요. 세대원 청약이면 돼요. 네. 근데 이것도 세대 주 청약만 하라고 할 때는 세대 신규 수요가 넘쳐가지고 새 주택에 세대원 독립하고 분리하려고 난리가 났는데 예. 그게 이제 주택 수요, 주거 수요의 한 원천인데 이젠 세대원 청약이 되잖아요. 네. 부모님이랑 같이 살면서 청약하면 됩니다. 네. 그리고 그 공공 분양 같은 경우에는 청년 특공 제도도 신설이 됐죠. 예. 이 제도는 뭐냐면 그냥 부모랑 같이 사는 그 39세 이하 청년이면은 그냥 나홀로 청약이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뭐 그래 굳이 내가 나와서 독립해서 어디 뭐 얻어가지고 할 필요가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도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 민간 그 분양가 상한제도 오늘 다 일제히 그 폐지를 했습니다. 분양가 네. 상한제도 이제 폐지를 했고, 그러면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면은 이제 분양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분양가 상한제를 보통 폐지를 하거든요. 네. 분상제 폐지하고 또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는 그 전매 제한 기한이라는 게 있었어요. 최대 10년까지의 전매 제한 기한이 좀 규제 지역마다 되게 공공택지 등등 복잡하게 있었는데 그 전매 제한 기간이 너무 복잡하다. 그래서 10년 등등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최대 4년으로 줄이고 나머지 비수도권은 최대 다 1년으로 줄이고 애매한 지역은 전부 6개월로 그냥 다 없애가지고, 그러니까 공공택지로 원래 분상제 있어서 있었던 지역은 뭐 이렇게 그러니까 10년은 너무 긴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전매 제한도 기한도 다 줄였고, 이런 형태의 정책들이 그 전매라는 것도 분양권을 전매하는, 그러니까 분양권 전매 제한이지 않습니까? 결국 네. 이제 3년 후에 입주되면은 주택이지만 그렇죠. 이제 그 분양되고 전까지. 나서는 네. 그러니까 이제 6개월 후에 전매도 되는 거고 뭐라 그럴까, 이제 청약과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규제 완화책을 많이 발표했죠. 그러면 예전에 그 박근혜 정부 때 최경환 장관이 그 유명한 발언이었잖아. 빚내서 집 사세요 했을 때 그때도 이제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았을 때 네. 정부에서 이제 드라이브를 건 거잖아요. 네. 이런저런 규제를 풀어주고, 그때 규제 풀어준 것과 지금의 풀어주는 방향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까? 아, 그럼요. 엄청나게 차이가 있죠.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기억이 잘 안 나서. 그거는 네.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 정책은 두 개밖에 없어요. 예. 부양책이랑 안정환 규제책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 부양책과 규제책의 수요와 공급의 두 꼭지가 존재하는 거고, 그 수요와 공급으로 가서 뭐 금융세금 등등 뭐 청약제도의 그 모수 확대라든가 이런 공급도 뭐 신규 주택 건설 공급이라든가 건설 공급 위축이라든가 등등 이런 식으로 가게 되거든요. 예. 박근혜 정부 때 규제 완화는 공급적인 측면에서 거의 무제한적인 공급 축소 정책이었어요. 뭐 극단적으로 말하면 2013년에 4.1 대책 발표하면서 공공분양주택인 보금자리주택이 10년간 150만 호 주택이야? 예. 다 없애. 예.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2014년 9.1 대책에서 가만히 보니까 이기 신도시 등등 해가지고 미분양이 많은데 왜 계속해서 신도시를 지정하고 있지? 더 이상 신도시를 지정하지 지정하지 않고 마. 앞으로도 하지 않겠다. 지금 하고 있는 재고만 팔면 끝이야. 이런 게 다 무제한적인 공급 축소 정책입니다. 예. 현재는 270만 호 공급 정책이 매우 타이트하고, 그 다음에 민간 사이드의 공급 위축을 커버하기 위한 공공 분양, 공공 임대주택이 아주 활성화되어 있죠. 그래서 공급 정책에서 둘이 개념이 완전 달라요. 그러니까 네. 박근혜 정부 때 부양책은 예를 들면 자산 가격을 약간 올리기 위한 부양책이었네요. 그럼 거기에 더 포커스가 그렇죠. 박근혜 정부 때는 이제 그렇죠. 자산 시장에 대해 포커싱을 했죠. 그러니까 자산 시장을 포커싱을 하니까 분양도 다 좋아졌죠. 예. 뭐냐면은 자산 가격이 올라 버리니까 분양은 이렇게 이 가격에 했는데 얘가 올라가니까 청약 경쟁률이 어마어마하게 나온 네, 거고요. 네. 현재는 정반대예요. 현재는 자산가 이렇고 청약이 요렇잖아요. 예. 이걸 누가 청약하죠? 생각 안 하죠. 그리고 네, 근데 여기 계속 혜택을 주죠. 그래서 여기에 어느 정도 대기를 해요, 수요들이. 좀 더 좋아질 것 같은데. 그럼 여긴 수요가 더 빠져서 더 빠지죠. 예. 그럼 얘는 항상 높아요. 예. 물론 분상제니까 원리상 더 싼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2022년 같은 경우에는 2020년 연말 시세가 예. 4월에 나왔던 공시 가격보다 낮은 아파트 단지가 나와버리니까 그 얘기는
공시 가격 베이스로 감정평가 해가지고 분양가를 고르는 분상지 아파트 가격조차도 위협하는 수준으로 기존 주택 가격이 빠져버렸다는 거가 되니까요. 예. 그러니까는 이제 분양에 수요가 없는 거죠. 이 청약 쪽에. 그래서 이쪽 시장에 대한 그 부양 없이 청약 시장이 살아나기 어려워요. 그럼 지금 현재 상황에서 분상제를 폐지하는 건 어떻게 보면은 가격적인 거보다 아까 말씀하신 그 청약의 활성화 막 그런 어떤 네, 근데 개념인 저는 거네요. 그래서 언더스탠딩에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미분양 증폭 요인이에요.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면은 모든 사업 주체는 가격을 높이겠죠. 그러니까 고슴도치도 지 새끼는 예쁘다 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누가 봐도 남이 보면 미분양 날 것 같은데 그 조합원들은 자기가 완판될 거라 생각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분양가를 높인단 말입니다. 그렇겠죠. 네. 네, 그래서 미분양이 더 나요. 그래서 원래 이렇게 미분양이 심하면 심할수록 분양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는데 규제를 풀어주면은 더 잘 된다고 생각해서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는 원가 방식이죠. 근데 고분양가 심사제는 원가 방식이 아니라 시세 의제 방식이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그러니까 청약 조정 지역에서 해제되면은 네. 원래 종전의 규제 지역에서는 고분양가 심사 기준이라는 게 그나마 한 번 더 있었잖아요. 이제는 고분양가 심사 기준 적용 받는 데도 없겠네요. 강남 3구랑 용산구 빼고는. 그러면 알아서 물론 간접적으로 이제 분양 보증 심의하러 들어올 때 예. 그거 좀 너무 높은 거 아니요? 뭐 이럴 수는 있지만은 그리고 분양가 산정을 할 때 이제 허그가 제시하는 가이드라인대로 산정을 해서 주긴 줄 건데 어쨌든 높게 써져 올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그게 분양이 더 잘 될까요? 더 안 난다니까요. 예. 그래서 그 작년 9월에 비수도권 규제 지역 일제히 해제하고 나서 미분양 더 늘고 그 다음에 작년 11월 달에 이제 수도권 규제 지역 해제하고 나서 어쨌든 미분양 더 늘었고 그리고 이제 서울까지 해제했네요. 그럼 서울 미분양도 더 늘어나겠죠? 네.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번 정부 대책에 나온 게 둔촌 주공하고 매우 중요한 관련이 있습니까? 네, 그거는 왜 그러냐면 둔촌 주공을 둔촌 주공이 살려야 한다. 그게 왜 그러는 거예요? 그게 서울에서 연간 분양이 10,000세대급밖에 안 되는데 둔촌 하나가 4,860세대니까 예. 그 서울 분양의 거의 30~40%를 물론 서울이 항상 10,000세대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둔촌 하나가 평균이 서울 2만 세대, 많이 할 땐 4만 세대 분양을 했는데 예. 거의 5,000세대 육박하는 거니까 25%에 해당하는 그런 수준의 분양이어가지고 안 챙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3.2만에서 4만 8천 세대 늘어가지고 화들짝하고 인덕원자의 SK 뷰 같은 그런 600세대급 분양에서도 미분양 나오니까 화들짝 놀랐는데 예. 4,800세대 분양을 하는데 그거 케어를 안 합니까? 그래서 그거는 무조건 케어가 답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둔촌에서는 이제 그러니까 둔촌 주공을 위해서 이렇게 대마불사? 아니요, 그렇지만 대마지만 네. 불산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근데 그러니까 전체 청약 시장에 대한 케어 차원에서 둔촌주공 정책 둔촌주공도 수혜를 보는 것이지 둔촌주공만을 위해서 내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둔촌주공이 미분양 나는 것조차도 예. 지금은 못 견디는 상황인가? 이런 생각이 나오는 거잖아요. 예. 그럼 지금 진짜 안 좋은 상황인가? 이런 오히려 더 시장의 센티먼트를 더 안 좋게 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저희가 시장의 자연적인 논리로 인해서 때로 미분양도 나고 뭐 이렇게 하면서 네.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은 거기에 굉장히 많은 부동산 금융들이 붙어 있다 보니까 예. 그거를 미분양 냈다가 엄청 커질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보호해야 되니까 와 그만큼 우리나라가 서울에 그러니까 그 4,000세대 미분양 다 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 단지 미분양도 지금 못 버틸 만큼 취약한 상황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이게 오히려 더 센티에 안 좋다 생각해요. 그 전반적으로 정책이 좀 엇박자라 그러나 시장 상황과 안 맞는 것들이 꽤 뭐 있다고 봐야 되냐. 아까 말씀 아니요, 저는 이거를 네. 저보다 훨씬 그 똑똑한 고위 관료들이 다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국토부 장관도 전국 수석인데 아니 그러면은 아니 몰라선 절대 아니고요. 네. 소프트 랜딩을 원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 그 기존 주택 가격을 부양해야지 청약 시장이 살아날 거라는 건 다 알지만 근데 거꾸로 말하면은
금리 결정 여건은 독립적이지 않죠. 예. 그리고 금리 결정 역시 국토부나 기재부가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과거에 최경환 부총리 시절에도 그 이주열 총재랑 유럽 여행 같이 갔다 왔는데 비행기 같이 탔다 그래가지고 네, 네. 관치금융 막 이랬었거든요. 탁하면 탁, 척하면 탁 그런 거 아니, 있죠. 그러니까 비행기 타고 갔다 오셔가지고 뭐라 그랬냐면은 부동산 시장이 여름인데 왜 겨울 옷을 입고 있어요? 이렇게 한 마디 했는데 다음에 금리를 내렸어요. 네. 그러니까 와 서로 막 뭐 이랬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더 그 컴플라이언스랑 이런 윤리의식이 높아진 시절인데 예. 이창용 그 한국은행 총재도 뭐라 그랬냐면은 우리 독립적이다. 근데 연준으로부터는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는 금리 결정 환경은 현 정부와 독립적이죠. 물론 영향을 어느 정도 안 받을 수 없지만 한국 경제 중이니까 한국 경제랑도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금리 그 자체를 기재부랑 국토부가 하는 건 아니니까 예. 기재부와 국토부 차원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고 금리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도와주길 바라겠죠, 마음으로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뭐가요? 이런 정부 정책, 정부가 계속 하여튼 신규 분양 시장에 대해서는 규제를 완화하고 있어요. 일단 네. 뭐 물론 DSR을 다 푼 건 아니지만 어쨌든 뭐 이런 중도금 대출은 DSR 안 걸려요. 네. 예. 하여튼 중도금 예. 대출도 풀어주고 안 걸려도 뭐 지금 금리가 7%가 그렇게 된다니까. DSR 제도에 안 걸리지 현실적으로는 소득의 대부분을 이제 갚아야죠. 네. 그러니까 자산 시장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부동산 자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저는 벌써 답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현 정부의 스탠스는 기존 주택 시장에 대해서는 소프트 랜딩, 예. 그리고 신규 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거시 경제에 문제점이 없도록 그 관리한다. 이런 방침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변화할 만한 어떤 근거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그런 기조가 이어진다면은 기존 주택 시장의 소프트 랜딩은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존 주택 시장 소프트 랜딩이 안 된다면 신규 분양 주택 시장 역시 안될 거다. 잘안될 네네네 거다. 이것도 결국 다 연결된 거기 때문에 예.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풀긴 하지만 아직은 그렇다고 해서 막 살 때는 아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그냥 시장이 예. 마켓 윌 텔이라고 시장이 말해주겠죠. 네, 저는 어쨌든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언제쯤 사면 됩니까? 그럼. 아니 그럼 뭐 여기서 갑자기 1분 남아가지고 뭐 그런 질문을 하시면 어떡해? 그게 제일 궁금해. 네. 알겠습니다. 네. 세상수 작가님 오늘 대책 나오는데 언제 그렇게 많은 생각을 하셨습니까? 뭐 이렇게 하러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니까요. 이야. 네네. 지난번에도 나오셔가지고 정부 규제 대책 곧 나올 것 같다 했는데 그 이후로 하여튼 속속들이 나오고 있네요. 생각한 것보다 좀 강도가 셉니까? 아니면 그냥 생각한 바운더리 안에서 나온 겁니까? 아니요 오늘 나온 청약 그 관련한 여러 규제 완화 정책은 네. 꽤 높은 강도로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풀 수 있는 거 거의 다 풀어낸 게 아닌가. 그리고 유주택자 역시 그러니까 미분양의 그 무순위 줍줍 같은 것도 네. 원래는 당해 지역이었죠. 네. 근데 11호 12.7에 당해가 아니라 광역으로 넓혔죠. 이제 어떻게 했냐면 유주택자도 해라. 그러니까 이제는 집이 있으신 분들도 그러니까 집이 있는 사람들도 청약 다 해라 이런 거지 않습니까? 무분양 주택에 대해서 그렇죠. 네. 이 정도로 그러니까 수요를 풀었는데 이거야말로 진짜 엄청난 그러면은 집이 있는 사람이 기존 주택과 신규 분양 주택을 볼 수가 있는데 신규 분양 주택에 이렇게 인센티브를 줄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 이제 좀 있으면은 뭐 더 할인도 하고 뭐 세금도 주고 막 이럴 것 같으면 그럼 굳이 내가 기존 주택을 뭐 그럴 필요가 뭐 있어? 신규 주택 하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야 재밌네요. 부동산 얘기 2% 없어도 재밌네. 네, 최상욱 작가님 하여튼 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 중국이 기침을 하면 한국은 독감에 걸린다. 최근 중국은 지난 10년보다 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중국 정부. 그들의 계획을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중국의 정책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만든 언더스탠딩 특강 시리즈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 중국 전문가 이철 박사의 강연으로 만나보시죠. 지금 바로 영상 아래 링크를 확인하세요.